지구가 500원짜리 동전만 했다면 해왕성은 야구공만큼 클 거예요. 꽤 크죠? 하지만 그건 저 멀리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9번째 행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9번째 행성을 찾는 여정이 드디어 끝에 다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였던 거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태양계 발견을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해왕성 너머에서 행성을 찾으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학교에서 9번째 행성은 명왕성이라고 배웠을 텐데 명왕성은 2006년 이후로 조금 덜 특별한 분류로 내려갔죠. 제가 말하는 건 9번째 행성,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끝자락에 있을지 모르는 가상의 거대 행성이에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과학자들은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려면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에 동전을 올려놓으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동전이 스스로 움직일 리 없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반대쪽에서 자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석은 안 보이지만 동전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9번째 행성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고 아직 증거도 없지만 그 존재가 우리가 관측하는 이상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약 6도 기울어진 납작한 평면을 따라 공전해요. 그런데 왜 하필 6도일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은 9번째 행성의 중력이 이 기울기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이 행성이 있다면 해왕성 너머 쿠이퍼대의 작은 천체들이 이상한 궤도를 도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곳은 얼음 부스러기들로 가득한 아주 먼 지역이죠. 2016년 칼텍 연구진이 9번째 행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성이 지구 질량의 거의 10배 정도이고 매우 길게 늘어난 궤도를 돌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한마디로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 행성은 태양계 바깥쪽, 정말 너무너무 먼 곳에 있을 거예요. 해왕성보다 20배에서 30배나 멀리 떨어져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9번째 행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거의 2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나 멀리 있으니 눈으로 보기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아직은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5월 국립칭화대 연구팀이 태양계 연구 사상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직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가설 중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연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9번째 행성이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에서 더 밝게 보인다면 어떨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반사된 빛으로 이 행성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광선을 보려면 태양빛이 9번째 행성까지 갔다가 그 표면에 반사되어 다시 지구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해왕성 크기의 행성이 해왕성보다 거의 10배나 멀리 있다면 밝기는 대략 10,000배나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행성 스스로 내는 열, 그러니까 적외선은 지구까지 한 번만 오면 되죠. 그러니 적외선에서는 밝기가 고작 100배 정도만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을 보는 우주망원경으로 찾는 게 훨씬 논리적이죠. 이번 연구도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연구진은 옛 적외선 관측 자료들을 찾아보며 두 가지 주요 자료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80년대에 발사돼 거의 1년 동안 하늘을 스캔한 아이리스 위성,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된 일본의 적외선 관측 위성 아카리예요. 간단히 말해 IRA 자료에 나타난 천체들을 비교해 이치리가 관측했을 때 어느 것들이 움직였는지 확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진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찾던 9번째 행성일지도 모르는 천체죠. 무언가 움직인다면 태양을 도는 행성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천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시차 효과를 먼저 배제해야 했어요. 태양계 관측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설명하려면 직접 해볼 게 있어요.
얼굴 앞에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반대쪽 눈으로 바꿔보면 손가락이 조금 움직여 보이죠? 눈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주를 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아주 먼 천체들은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보이죠. 이 효과를 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9번째 행성도 지구의 공전에 따라 하늘에서 움직여 보일 거예요. 어느 날엔 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6개월 뒤 지구가 태양 반대편으로 가면 위치가 달라 보이고 다시 6개월 뒤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차를 고려해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차를 제거해야 했죠. 그래서 매년 같은 날짜에 찍힌 하늘 사진들을 비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짜라면 지구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공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9번째 행성이 진짜라면 그 사진들에서 매년 같은 위치에 보여야 해요. 시차 때문에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 자리만 남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찾아본 끝에 연구진은 적외선 자료 속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리스와 아카리 사이 23년 동안 태양 둘레를 따라 아주 조금 움직인 이상한 점이었죠. 설마 이게 그거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숨겨진 행성을 드디어 확인한 걸까요? 글쎄요,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동안 관측된 움직임만으로는 정확한 궤도를 계산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이 신비한 천체가 정말 9번째 행성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주 유력한 후보임은 분명해요. 밝기를 분석해보니 꽤 큰 질량을 가진 것 같았고 이건 연구진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죠. 이전에 나사 연구로 목성이나 토성만큼 큰 행성은 없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요. 하지만 지구보다 약간 큰 행성이라면 그동안 숨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은 이 천체는 해왕성보다 더 무거울지도 모른대요. 일단 9번째 행성을 발견한 셈이라면 이제는 계속 추적하고 새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하지만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카리가 처음 포착한 이후 이 천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도 우주에서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 망원경을 이용해 다시 찾아봐야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아주 넓은 하늘을 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일치하는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9번째 행성의 발견이 될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선 존재 여부가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하지만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 같은 강력한 새 기술이 곧 등장할 예정이라 천문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9번째 행성이 진짜 어딘가 태양계의 차갑고 어두운 끝에 숨어 있다면 이제 숨어 있을 곳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9행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 명왕성 말고요.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는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비한 행성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찾은 것 같아요. 제9행성은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는 가상의 행성으로 천문학자들은 꽤 오랫동안 이 행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워낙 찾기 어려워서 잠재적인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제9행성이 지구 질량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일 거라는 점이에요. 정말 큰 행성이네요. 또한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먼 방랑자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제9행성이 실제로 두꺼운 가스대기와 암석 핵을 가진 미니 해왕성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과학자들은 단단하고 얼어붙은 표면과 두꺼운 수소 및 헬륨가스층을 가진 얼음으로 된 슈퍼지구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물론 아직 제9행성을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행성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존재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빨 요정이나 부활절 토끼처럼 신화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사실 제9행성이 행성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블랙홀일 수도 있고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21세기 초 한 그룹의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외곽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깨달으면서 제9행성 탐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왕성 횡단 천체로 알려진 일부 먼 천체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해왕성 횡단 천체는 냉장고 뒤쪽에 있는 몇 년 동안 잊고 있던 식품의 우주 버전과 같아요. 해왕성 너머 카이퍼 벨트에 있는 작고 얼음처럼 차가운 천체예요. 과학자들은 이 천체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서 9번째 행성이 저 밖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9행성의 이상한 궤도 때문일 수 있어요. 다른 8개의 행성은 모두 평평한 원반과 같은 거의 같은 평면에서 태양을 공전해요. 하지만 가상 친구의 궤도는 다릅니다. 기울어져 있고 다른 행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궤도가 평범한 원형에 가깝지 않고 타원형으로 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제9행성은 진정한 내향형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에 한 번씩만 태양계 내부에 비교적 가까이 다가오죠. 이 때문에 매우 희미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 효과를 연구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9번째 행성을 찾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도 가상의 행성 X에 대한 비슷한 사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과 유머 감각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찾기 어려운 이 천체를 제9행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행성 X보다 훨씬 더 눈길을 끌었어요. 심지어 검색을 위해 명왕성은 살아있다라는 해시태그도 만들어냈어요. 이는 명왕성이 행성군에서 쫓겨났고 일부 천문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행성을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빗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9행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장 크기의 빨래 바구니에서 잃어버린 양말을 찾는 것과 같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희미해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어요. 대신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횡단 천체의 이상한 궤도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떠돌이 행성이기 때문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온갖 종류의 첨단 망원경과 멋진 알고리즘을 사용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이 찾기 어려운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인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찾은 것 같으니까요. 홍콩 교육대학교의 천문학자 마노 차는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9행성에는 신비한 덩어리에 수많은 위성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맞아요. 우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대한 행성일 뿐만 아니라 딸린 식구들도 많이 있어요. 태양계 밖에서는 위성들이 대세예요. 실제로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성에는 달이 하나 이상 있어요. 지구에는 달이 하나뿐인데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죠. 명왕성 같은 행성이 아닌 천체도 적어도 2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 점을 고려하여 제9행성으로 위성을 찾으러 가봅시다. 이 행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위로 가득 찬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 사이의 지역은 달을 채취하기에 매우 적당한 곳이에요. 차는 몇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이 찾기 어려운 행성에 위성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제9행성 질량의 천체는 가로 145km에 달하는 최소 20개의 해왕성 횡단 천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이 신비한 행성이 우주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9행성에 달이 있다면 어떨까요?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비한 행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이 작고 작은 위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대한 깃발을 흔들거나 비욘세 노래를 틀어놓는 것도 아니니까요. 분명히 핵심은 조석 가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조석 가열은 새로운 운동 트렌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과학적 현상이에요. 조석 가열은 두 천체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발생해요. 조수는 단순히 바다의 밀물과 썰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수는 행성이나 달을 고르지 않게 끌어당기는 중력의 결과이기도 해요. 행성과 달이 서로 충분히 가까워지면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럭비공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천체들이 서로 주위를 움직이면서 모양이 바뀌고 내부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해요. 우와, 제 구행성에 운동 루틴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체육관 행성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구행성에 위성이 있다면 위성의 중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호를 발산하지 않더라도 그 위성이 생성하는 열을 통해 우리는 이 신비한 행성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위성들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작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쉬운 게 없잖아요. 과학자들은 적절한 기술만 있다면 이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첨단 관측 망원경과 같은 멋진 장비 덕분에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친구들이죠?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잠재적인 보상은 엄청납니다. 이 행성을 발견하면 해왕성 횡단 천체, 카이퍼 벨트 등에서 관찰되는 이상한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은 최근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기울어지고 정렬되는 등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이상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구행성을 찾는 것은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흥미로운 탐구 중 하나입니다. 마치 우주 보물찾기와도 같으며 모두가 이 재미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들고 행성 사냥을 떠나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아하니 지구만이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과학자들이 표면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유망한 행성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화성보다 훨씬 조건이 좋죠. 이 행성은 지구에서 가깝고 GJ887 별궤도를 돕니다. 보세요. 지구와 태양입니다. 줌을 당겨 이 빛의 점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별입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10.7 광년거리입니다. 비교하자면 지구는 태양과 1 광년보다 훨씬 가깝고 우주선으로 몇 년이면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현대 기술로는 그 항성계에 도달하는데 27만 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가까운 편이지만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부르는데 지구 질량의 6배가 넘을 정도로 우리 행성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강한 중력과 두꺼운 대기를 갖기에 충분할 만큼 무거운 것이죠. 흥미롭게도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별들과 달리 GJ887은 플레어 현상이 적습니다. 거대한 항성 플레어는 행성의 대기를 파괴할 수 있는데 플레어가 적을수록 행성이 공기와 물, 생명체까지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항성 주변 거주 가능 구역은 표면에 물이 존재 가능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은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기도 필요합니다. 대기가 없다면 물은 즉시 증발하거나 끓어서 사라질 것입니다. 연구진에 의하면 이 별의 행성 GJ887D는 대기가 존재할 수 있어 진정한 거주 가능 구역 행성임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2020년 같은 별 주변에서 다른 두 행성을 발견했지만 둘 다 별에 너무 가까워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엔 너무 뜨거웠죠. 이번 연구는 세 번째 행성에 대한 힌트도 주었으나 처음에 과학자들은 실제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우연이나 측정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년 더 관찰한 결과 행성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 행성은 약 51일마다 공전하므로 그곳에선 51일마다 한 번씩 생일 파티를 열게 됩니다. 수성 1년보다 짧은 행성이 별에 매우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타지 않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별 GJ887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행성에 열기를 쏟아붓지 않죠. 따라서 공전 주기가 짧더라도 행성 온도는 지구보다 조금 더 따뜻한 수준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새로운 슈퍼 지구의 조건이 물이 증발하는 대신 어딘가에 고여있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이 화제인 건 당연합니다. 지구 밖에서 마침내 생명체를 찾을 수 있고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한다면 GJ2887D는 새로운 행성의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별 주변 행성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플레어 현상입니다. 많은 적색 외성들이 강렬한 방사선을 내뿜어 행성의 대기를 모두 날려버리곤 하죠. 공기가 없으면 물이 머물 수 없고 생명체가 생존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태양계 밖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프록시마 B의 대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GJ887은 이례적으로 평온합니다. 다른 작은 별들처럼 플레어를 내뿜지 않죠. 물론 이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GJ887D가 대기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행성은 또한 무거워서 중력이 매우 강합니다. 로켓 발사가 까다로울 것이고 그곳에서 산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중력은 두꺼운 대기를 유지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행성의 대기가 형성되었다면 표면을 보호하고 적당한 열을 가둘 수 있었을 겁니다. 일부 행성과 달리 이 행성은 우리 시점에서 별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즉,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방식을 보고 대기를 쉽게 측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대신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중력으로 인한 별의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하는 시선 속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젠가 최고의 여행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세계에 대해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매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밖에서 새로운 행성들을 발견하죠. 지금까지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6,000개 이상 찾았습니다. 관심사는 생명체가 살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럴 조건이 갖춘 행성입니다. 최종 목표는 꽁꽁 얼거나 우주로 증발하지 않은 표면의 안정적인 액체 상태물을 찾는 것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행성이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멀면 모든 물이 얼어붙고 너무 가까우면 가스레인지 위물처럼 증발하겠죠. 별마다 특성이 달라 크기, 온도, 밝기에 따라 거주 가능 구역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망원경이 거주 가능 구역에서 약 70개의 행성을 발견했지만 바다가 존재 가능한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은 그중 30곳뿐이죠. 중요한 건 물이 고일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있는 암석 행성만이 바다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행성들은 중력이 있어 물이 액체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중력이 없다면 물은 금방 우주로 증발하거나 얼어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갖췄다고 생명체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금성과 화성은 모두 태양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지만 금성은 불타는 가마솥이며 화성은 얼어붙은 사막입니다.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아니면 이 행성을 예로 들어보죠. 이 슈퍼지구는 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15년 1월에 칠레의 ESO 망원경으로 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유망해 보였지만 이 행성의 궤도는 긴 타원형처럼 아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즉, 공전하며 거주 구역을 벗어납니다. 항성에서 멀어지면 추운 겨울이 이어져 생존에 부적합합니다. 완벽한 궤도만으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22광년 박글리제 667CK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행성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행성 F는 조속 고정 상태입니다. 한 면만 항성을 향해 있어 타는 듯이 뜨겁습니다.
반대편은 영구적인 그림자에 갇혀 꽁꽁 얼어붙을 듯 춥죠. 생명체는 두 지역 사이의 좁은 띠에서만 생존하거나 강한 바람이 행성 전체의 열을 전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주 가능 행성은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처럼 우주선으로부터의 보호막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항성의 방사선이 모든 생명 가능성을 태워버릴 거예요. 2016년에 발견된 트라피스트 1K를 예로 들어보죠. 새 행성이 거주 가능 구역을 돌고 있지만 트라피스트 1B는 조석 고정되어 항성 방사선에 노출되고 대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두 행성은 대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작고 차갑고 어두우며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적색 외성은 상황을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거주 가능 구역이 항성과 가깝기 때문에 그곳의 행성들은 강한 태양 플레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잠재적 제2의 고향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구의 관점에서는 항성을 통과하거나 가로지르지 않아 대기를 연구하거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궤도, 거주 가능 구역, 대기 등 모든 조건을 갖춘 행성이라도 금성처럼 악몽 같을 수 있습니다. 원형 궤도, 거주 가능 구역, 두꺼운 대기를 가졌음에도 기본적으로 내부 압력이 엄청난 오븐과 같습니다. 지구조차 모든 곳이 생명체에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북극과 남극은 얼어붙어 있고 메마른 아타카마 사막에선 생명체가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거주 가능 행성 탐색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대기 속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특정 가스는 생명체 단서죠. 탄소와 메탄은 생명체에서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디메틸 설파이드 같은 가스는 생명체만이 배출한다고 보지만 과학자들은 완전히 확신하진 못합니다. 핵심은 가스가 생명체 활동인지 아니면 암석 화학 반응인지 구분해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ESO의 초거대 망원경과 같은 새로운 망원경이 있죠. 이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온대 구역의 행성 탐색과 거주 가능 여부를 알려줄 특정 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말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지구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우주 이웃을 만나보려는 마음도 있고 혹시 이 지구를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이주할 예비 행성을 미리 찾아두려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덕분에 마침내 유력한 후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트래피스트 1E. 우리로부터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죠. 이래는 트라피스트 1이라는 작은 별을 돌고 있습니다. 이 별 주위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모두 7개나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행성계인데 각각 B에서 H까지 알파벳으로 별명을 달고 있습니다. 40광년이면 당분간 사람 발길이 닿을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우주 기준으로는 꽤 가까운 거리죠. 우리가 속한 은하,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그러니 그에 비하면 40광년은 집 앞마당을 한 바퀴 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우주선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참고로 광년은 시간 단위가 아닙니다. 빛이 1년 동안 나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그게 무려 약 10조 킬로미터쯤 됩니다. 숫자 뒤에 0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그 거리에 40을 곱하면 트래피스트 1이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직접 가게 된다면 도시락은 아주 푸짐하게 싸가야겠죠? T1은 적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별로 쉽게 말해 우리 태양을 훨씬 작고 어둡게 축소해 놓은 버전입니다. 크기도 목성보다 조금 더 큰 정도에 불과하죠. 이 식구들 가운데에서 1위는 별의 이른바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대기만 있다면 표면에 액체물이 있을 수 있는 달콤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 생명체와 비슷한 존재라면 살 수 있을 법한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좋은 점은 거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위가 바로 암석형 행성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크기와 질량도 지구와 비슷해서 밀도와 내부 구조, 중력까지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달에서처럼 멋지게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점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게다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행성에 대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기체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지구 공기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화성은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금성은 너무 두껍고 지구는 딱 알맞게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화한 날씨와 바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래시에도 이런 대기가 정말로 있다면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어쩌면 바다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꽤 편안함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아까 이리가 도는 별이 적색 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태양보다 수백 배는 어둡습니다. 이리 표면에 서 있다면 하늘의 별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훨씬 크게 보이겠지만 붉고 흐릿하게 빛날 겁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석양 아래에서 사는 느낌이겠죠? 처음엔 로맨틱하겠다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방 질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엄청 춥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어두운 별이 우리 태양처럼 생명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열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두꺼운 한겨울용 점퍼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거리입니다. 트래피스트 1E는 자기 별을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약 3%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이 지구 자리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도는 덕분에 이 행성의 1년,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겨우 약 146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지구 시간으로 따지면 1E가 T1을 한 바퀴 도는데 엿새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죠. 생일이 엿새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꽤 괜찮은 조건처럼 들리지 않나요? 케이크만 엄청 많이 먹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러면 계절 하나는 36시간쯤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성은 거의 확실하게 조석 고정 상태일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 말은 한쪽 면은 끝없는 낮에 구워지듯 뜨겁고 반대쪽 면은 영원한 밤속에 얼어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딱 우리 지구의 후속 버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죠. 대기가 없다면 한쪽은 타들어간 황무지, 다른 한쪽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가 있으면 공기가 열을 옮겨주면서 그 극단적인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낮과 밤이 맞닿는 경계, 이른바 터미네이터 라인이라고 부르는 희미한 황혼지대가 가장 살기 편한 구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일출 혹은 일몰이 이어지는 곳이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풍경입니다. 사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약 70%가 이런 적색 외성이죠. 게다가 수명도 거의 영원에 가깝습니다. 우리 태양이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대략 100억 년 정도인데요. 적색 외성은 그보다 훨씬 길게 수조 년 동안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차분히 진화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성격이 다소 괄괄해서 강력한 플레어를 자주 뿜어내며 엄청난 방사선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도는 행성들에게는 그 플레어가 대기를 벗겨내고 표면을 말 그대로 멸균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멋진 풍경이 펼쳐진 꿈의 집을 마련했는데 바로 옆에 다이너마이트 공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꽤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트래피스트 1E가 그렇게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대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별의 플레어 공격을 어떻게든 버텨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 트래피스트 1E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이처럼 비슷한 외계 행성이 아직 많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작은 행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빛을 분석하는 방법, 통과 분광법이라고 부르는 기술에 있습니다. 트래피스트 1E가 자기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 일부가 행성 가장자리의 대기를 통과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 빛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분석하다 보면 그 행성 공기가 어떤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예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수천 갈래로 잘게 나눠 각각에서 서로 다른 단서를 뽑아냅니다. 게다가 4E는 이렇게 가까운 궤도를 도는 7개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작은 별 주변만 집중해도 연구할 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마다 과학자들은 조금씩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런 통과가 충분히 쌓이면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두꺼운 수소 대기층은 아니다. 체크! 금성처럼 이산화탄소가 뒤덮은 지옥 같은 대기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후보는 지구 대기와 조금은 더 비슷한 행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죠. 다시 말해 가까운 시일 안에 탐사선을 트래피스트 1E로 보낼 수는 없겠지만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은하 반대편에서 그 행성의 공기를 미리 살짝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 관련 뉴스를 챙겨보신다면 1위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이른바 지구형 행성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이런 후보들을 계속 소개하며 우리 기대를 부풀려왔는데 하나같이 뒤에는 하지만이 붙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however 할 때의 but이지 엉덩이를 뜻하는 but는 아니죠. 이를테면 케플러 186F가 그렇습니다. 이 행성은 2014년에 자기 별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첫 지구 크기 행성이었죠. 사람들은 크게 들떴고 미국 항공우주국은 공상과학 영화풍의 여행 포스터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한 가지. 이 행성이 우리로부터 약 50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빛의 속도의 10분의 1로 나는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도
아직은 상상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데만 5,000년은 걸립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프락시마 센토리 B가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돌고 있어서 거리도 겨우 약 4광년 조금 넘는 수준이죠. 조건만 놓고 보면 꿈의 행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이 도는 별은 T1보다도 더 변덕이 심합니다. 프록시마는 거대한 방사선 플레어를 수시로 내뿜어서 그 주변 환경을 몹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K2 18B도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실제로 포착했는데 이런 성분은 생명 활동의 흔적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멋져 보이지만 이 행성은 사실 작은 해왕성에 더 가깝습니다. 두꺼운 가스층으로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후보들을 모두 놓고 비교해보면 트래피스트 1E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기대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관측하기엔 충분히 가깝고 사람이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암석형에 조건만 맞는다면 액체물이 있을 수 있는 달콤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1E가 알고 보니 삭막한 바위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행성을 찾아내고 알아내는 실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계가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고 거의 매주 새로운 후보가 목록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구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골디락스 존을 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행성들은 언젠가 지구 밖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줍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설레는 부분이죠. 제임스 웹과 그 다음 세대의 망원경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에 조금씩 다가갑니다. 우리만 외로운 질문일까? 아니면 우주엔 이웃들로 가득 차 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이웃이 있다면 반갑지만 강아지까지 제 잔디밭에 올려두지는 말아주세요. 이 멋진 행성을 보세요.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면이 데스밸리 한가운데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땅은 메마르고 거대한 균열로 갈라져 있어요. 이 펄펄 끓는 세상에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행성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이네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 기괴한 행성의 이름은 HD 20794D이며 지구에서 19.7광년 떨어진 에리다누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슈퍼지구인데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과 같은 얼음거성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이 행성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영역을 드나드는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특이한 행성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강력한 장비인 칠레의 에스프레소와 하푸스 망원경으로 별의 미세한 흔들림을 측정하여 이 행성을 감지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행성의 중력이 별을 잡아당길 때 별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인 시선 속도를 측정해요. 흔들림이 클수록 행성이 더 거대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후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의 행성이 지구보다 약 6배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고 희미한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별의 독특한 점은 외계 행성을 품고 있는 다른 많은 별들과 달리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다는 겁니다.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이 항성계는 20년 넘게 관측되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항성계에 행성이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어요. 2011년에 과학자들은 각각 18.3일과 89.6일마다 별을 공전하는 두 개의 다른 슈퍼지구를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연구원들은 궤도 주기가 40일인 세 번째 행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들은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세 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행성이 바로 HD 20794D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이 행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야라라라는 특수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행성의 약한 신호를 배경소음과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독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원형 궤도를 도는 태양계의 행성들과는 달리 새로 발견된 행성은 타원형의 길게 뻗은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별을 한 바퀴 도는데 647일이 걸리며 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화성의 궤도보다 불과 40일 짧은 속도예요.
가장 먼 지점에서 이 행성은 지구 태양 거리의 2배로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얼음 세계예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0.75 AU까지 안쪽으로 이동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 극단적인 움직임은 정말 기괴한 계절을 만들어내요. 궤도의 일부분에서 HD 20794D는 얼음 황무지처럼 얼어붙어 있어요. 별에 가까워지면 기온이 상승하고 얼음이 녹아 일시적으로 바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행성은 짧고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죠. 너무 뜨거워서 표면의 물이 대기 중으로 증발할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행성은 다시 멀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울한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요. 다시 말해 행성은 극한의 추위와 강렬한 더위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온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이 행성이 이렇게 놀라운 궤도를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억 년 전에 행성계가 형성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의 잔여 효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른 큰 행성이 이 특별한 친구의 궤도를 방해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한때 이 태양계에 거대한 행성이 존재했고 그 중력이 HD 20794D를 길쭉한 경로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거대한 행성이 항성계에서 방출되어 더 작은 행성이 현재 궤도에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항성계의 다른 두 행성인 B와 C가 더 정상적인 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 가능한 행성에 대한 상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은 영구적으로 그곳에 머물지만 HD 20794D는 이곳을 통과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이 생명체를 잠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여 물, 가스 또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또 다른 슈퍼지구는 137광년 떨어진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1광년은 약 9조 6천억 킬로미터로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이 행성의 이름은 TOI 715b이며 지구의 약 1.5배 크기입니다. HD 20794D와 달리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행성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TOI 715b는 별을 매우 빠르게 공전하여 19일 만에 전체 궤도를 완성합니다. 항성에 가깝지만 매우 뜨겁지 않은 이유는 항성이 적색외성이기 때문이에요. 적색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의 일종입니다. 이는 더 뜨거운 별에 더 가까운 궤도를 도는 다른 외계 행성에 비해 TOI 715b의 온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사는 톰과 외계 행성 조사 위성을 사용하여 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날 때 별의 밝기가 약간 낮아지는 걸 관찰하여 행성을 찾아요. 적색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어둡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행성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이 행성을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강력한 망원경은 먼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TOI 715b의 대기가 존재한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과학자들이 그 안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그러한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나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또 하나의 유망한 세계는 KE 360계에 있는 매우 밀도가 높은 슈퍼지구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국제연구팀이 7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양과 같은 별을 도는 이 놀라운 다중행성계를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에는 2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높은 암석행성입니다. K2360b는 지구의 약 1.6배 크기이지만 질량은 7.7배나 더 큰 암석으로 이루어진 슈퍼지구로 납처럼 밀도가 높습니다. 이 행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항성을 공전하여 단 21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잘 측정된 특성을 가진 가장 밀도가 높은 초단기간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형제 행성은 지구 15개에 해당하는 질량의 훨씬 더 큰 외계 행성으로 별 궤도를 도는데 9.8일이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별 앞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이 행성은 훨씬 더 큰 행성의 핵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별의 강렬한 방사선이 외층을 날려버리고 밀도가 높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운 일부 행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더 큰 동반 행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가능성은 행성의 궤도가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후 점차 항성 근처에서 더 원형이 되는 고편심률 이동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행성의 자전과 축 기울기로 인해 궤도가 더 원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성은 매우 드물며 거대한 외부 동반자를 가진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 행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별에 너무 가까워진 행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